여러분,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요. 그 속이 단순히 모르는 것을 넘어 시꺼먼 짐승이 다리를 틀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공맹의 돌을 읊으며 백성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 뱃속에는 수천 명의 피눈물을 먹고 자란 독사가 독리를 세우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조선 후기 가장 화려한 권세 뒤에 숨겨진 가장 추악한 비밀에 관한 기록입니다. 한 아이의 외침으로 시작된 이 기이한 야담은 단순히 한 고을의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든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갓쓴 짐승의 민낯을 보러 조선의 그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양 도성방, 남대문 인근의 저작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져 민심이 흉흉하던 차에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영의정, 조대감이 곡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적선미를 나누어 준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허허, 서두르지 마시게. 여기 있는 쌀은 모두 임금님의 은덕이자 내가 백성들에게 빚진 것이니 말이네. 조대감이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수염에 온화한 미소, 그리고 단정한 보랏빛 비단. 도포를 걸친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성인군자 그 자체였죠. 백성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길바닥에 엎드려 만백성의 어버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풍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선비 차림을 했지만 꼿꼿한 허리와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빛을 가진 이 사내, 바로 자맹 중인 임금단이었습니다. 단은 조대감을 평생의 스승이자 동지로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조대감의 인자한 웃음 뒤로 느껴지는 묘한 위질감이 그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조대감, 그대의 진심은 정말 젖쌀가마니만큼이나 무거운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쌀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던 무리 사이에서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한 소년이 튀어나왔습니다. 10살 남짓 되었을까요? 뼈만 남은 앙상한 몸에 누더기를 걸친 아이 명이었습니다. 명이 갑자기 조대감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의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 비키세요. 나으리, 저 할아범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저 할아범 뱃속에 시꺼먼 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명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구렁이가 독리를 세우고 나으리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어요. 씩씩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당장 피하세요. 아니, 저 미친놈이 어디라고. 감히 영의정 대감님께 무슨 망언이냐.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대감의 인자하던 눈매가 찰나의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 아이가 배가 고파 헛것이 들린 모양이로구나. 가여운 것, 얼마나 굶었으면 절이 되었을까. 여봐라, 이 아이를 데려가 국밥을 배불리 먹이고 은전 몇 푼을 쥐어보내거라. 백성들은 다시 한번 조대감의 넓은 도량에 감복했습니다. 하지만 단은 보았습니다. 명이 외치는 순간 조대감의 옷자락 밑으로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출렁였던 것을요. 그것은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숨겨진 악의 기운이었을까요? 단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눈은 미친 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투명해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비추는 거울 같았죠. 아이를 관가로 보내지 마라. 내가 직접 이 아이에게 물을 것이 있다. 단은 명을 데리고 인근의 조용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집 노견이 명을 보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낑낑대며 구석으로 숨어버리는 기이한 광경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명은 국밥을 입에 넣지도 못한 채 단의 소매를 붙잡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나으리 믿어주세요. 제 어머니는 약초꾼이었지만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욕심이라 하셨어요. 그 욕심이 가득 차면 사람의 몸 안에서 짐승이 자란다고요. 저 할아범 뱃속엔 이미 사람이 살 자리가 없어요. 온통 뱀굴이란 말입니다. 단의 가슴 속에 거대한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평생을 의지해온 저 노정승이 사실은 거대한 뱀을 키우고 있는 괴물이라면 단은 궁으로 돌아와 조대감이 매일 아침 올리던 건강차를 찻잔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명의 경고대로 찬물을 창가의 화분에 조금 부어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단은 등불을 들고 화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만 등불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푸른 잎을 자랑하던 난초가 마치 불에 타버린 듯 새카맣게 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든 것이 아니라 도끼에 절어 죽어버린 것이었죠. 정말로 내 곁에 뱀을 키우고 있었구나. 단의 배신감 섞인 한숨이 텅 빈 편전에 울려 퍼질 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뱀의 눈이 드디어 왕의 침소까지 닿은 것입니다. 단은 숨을 죽인 채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등 뒤로는 검게 타버린 난초 화분이 증거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문 밖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이윽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전하, 기침하셨사옵니까? 소신 조강한 문우 여쭈옵니다.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조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의 뒤로는 수라간 나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을 받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이 마시던 바로 그 건강차였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심기가 불편하실까 염려되어 특별히 신경 써서 다려왔사옵니다. 어서 드시지요. 단은 조대감의 얼굴과 탕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인자한 노인의 탈을 쓴 거대한 뱀이 또다시 독을 품은 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단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뒷짐을 졌습니다. 생각해 주어 고마우나 오늘은 속이 좋지 않아 물리도록 하겠소. 대감도 그만 물러가시오. 조대감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뱀의 눈이 먹잇감의 이상 징후를 포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알겠사옵니다. 허면 나중에 다시 올리라 이르겠습니다. 조대감이 물러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단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궁궐안은 이미 뱀의 소굴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지금 궁궐 한쪽 구석방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을 소년 명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위험하다. 조대감은 자신의 정체를 간파한 아이를 절대 살려둘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은 호위무사조차 대동하지 않고 소매 속에 호신용 환도를 숨긴 채 명이 머무는 처소로 질주했습니다. 한편 외진 행랑채 방 안. 명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황금빛 눈동자가 방문 쪽을 향해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비릿한 살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왔어. 뱀의 그림자들이. 검은 복면을 한 자객 2명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시퍼런 칼날이 명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꺄! 명의 비명과 동시에 질풍처럼 나타난 단이 자객의 칼을 쳐냈습니다. 선비의 도포 자락이 휘날리며 단에 숨겨진 무예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혹독한 수련을 거친 무인이었습니다. 감히 어전에서 칼을 뽑다니. 내 놈들의 배우가 누구냐? 단의 호통과 함께 좁은 방 안에서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명은 탁자 밑에 숨어 단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황금색 기운이 자객들이 둘은 검붉은 뱀의 형상을 찢어발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분이라면 저 뱀들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는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자객을 제압한 단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명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두 사람은 동이 터오는 궁궐의 담장을 넘어 안개 자욱한 도성 밖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대한 악과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의 담장은 넘었으나 그 뒤에 남겨진 것은 참혹한 희생이었습니다. 단을 끝까지 보필하던 소수의 별무사들은 조대감이 보낸 반란군들을 막아내며 스스로 고립을 자처했네요. 단은 자신을 대신해 죽어간 충신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명의 손을 잡고 안개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왕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잠시 빛을 끈 것입니다. 나으리, 아니 전하. 왜 저를 데리고 도망치시는 겁니까? 저들은 전하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명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흙이 잔뜩 묻은 소년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단은 멈춰서서 명의 눈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죽이려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다. 그리고 그 진실의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너 아니냐? 너를 잃는 것은 나라의 눈을 잃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은 겨우 숲속 깊은 사당에 몸을 숨겼습니다. 단은 피 묻은 도포 자락을 찢어 자신의 팔등에 난 상처를 동염했죠. 명은 그 모습을 보며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황금빛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유독 슬프게 빛났습니다. 명이 보는 세상은 뱀들이 득실거리는 지옥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왕에게서는 그 어떤 비릿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대감은 왕의 행방을 쫓기 위해 사냥개를 풀 듯 그림자 살수들을 풀었습니다. 그는 이미 관료들과 군사들을 감언이설로 포섭하여 왕을 미쳐서 도망친 폭군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네요. 권세가들의 권력이 왕권보다 높게 치솟은 조선의 어두운 이면이 숲의 살기로 변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하, 냄새가 나요. 아까보다 훨씬 많은 뱀이 저 나무 뒤에도 사당 지붕 위에도 숨어 있어요. 명이 사들부들 떨며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동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속에 도사린 검은 욕망의 기운을 뱀의 형상으로 시각화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비릿한 살기가 숲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단은 홀로 검을 뽑았습니다. 호위무사도 신하도 없는 차가운 사당 안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무예만으로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짐이 여기 있거늘 감히 얼굴을 가리고 나타난 쥐새끼들이 누구냐? 단은 부상당한 몸으로도 왕의 위엄을 잃지 않고 살수들의 검을 받아냈습니다. 단은 명을 등 뒤에 감추고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들이닥치는 살수들의 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단의 도포는 이미 붉은 피로 젖어들었고 그의 검날은 무거워져만 갔죠. 명은 단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와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이토록 무겁고 따뜻한 것임을 아이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은 마지막 자객을 베어 넘기고 명을 등에 업었습니다. 뒤로는 수십 명의 추격자가 횃불을 들고 좁혀오고 있었죠. 아픈 천길 낭떠러지. 단은 명이 본 안개 속의 작은 불빛을 향해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자, 명이 내가 본 그 빛이 우리가 살 길이다. 허공으로 몸을 던진 짧은 찰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끊겼습니다. 단은 자신의 품 안에서 떨고 있는 명을 더 세게 끌어안았죠.
아래는 보이지 않는 심연, 위는 타오르는 증오의 횃불들입니다. 단은 눈을 감았습니다.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화려함이 안개 속으로 흩어지고 오직 한 아이의 체험만이 그가 가진 세상의 전부가 된 순간이었네요. 다행히 절벽 아래는 깊은 강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단은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삼키며 물살을 가르고 나아갔죠. 한참을 떠내려갔을까요? 물안개가 자욱한 강가 모래톱에 닿았을 때 단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쓰러졌습니다. 젖은 도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곁에 누운 명의 가냘픈 숨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그는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단이 가장 먼저 본 것은 피로 얼룩진 자신의 손과 그 손을 꼭 잡고 있는 명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명은 밤새 단의 곁을 지키며 울었는지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네요. 전하, 깨어나셨습니까? 명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단은 겨우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은 조대감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은 이름 모를 산골의 끝자락입니다. 하지만 단의 팔등에 난 상처는 이미 검게 변해가고 있었죠. 자객들의 검에 묻어있던 도끼 혹은 비정한 욕망이 몸속으로 파고든 것일까요? 두 사람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근처 작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입구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명은 단의 옷자락을 꽉 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전하, 조심하세요. 저기 장터 사람들, 눈 속에 뱀들이 살고 있어요. 아까 그 사당에서 본 것보다 더 징그러운 것들이요.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눈 속에는 서로를 헐뜯고 남의 것을 탐하려는 가난의 도끼가 뱀의 형상이 되어 다리를 틀고 있었네요. 명은 그들이 내뿜는 비릿한 욕망의 냄새에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주막 벽면에 방이 붙어 있습니다. 대역죄인 단과 그를 돕는 요물을 잡는 자에게는 황금 백냥과 면천의 기회를 주겠노라. 조대감의 야욕이 이제 온 나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네요. 배고픈 백성들에게 황금 백냥은 정의보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나으리, 저기 저 선비. 방금 본 방에 그려진 사람과 닮지 않았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자 주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의 눈에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뱀처럼 늘어지며 단을 포위하는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죠. 인간의 탈을 썼으나 욕망 앞에 눈이 먼 짐승들의 살기가 숲의 자객들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밥을 먹던 늙은 주막 할머니가 투박한 손으로 단과 명의 앞에 주먹밥 2덩이를 툭 던졌습니다. 객손님들, 먹었으면 얼른 가시오. 여긴 정이라곤 눈 씻고 봐도 없는 곳이니. 명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눈에는 뱀이 없었습니다. 오직 고단한 삶의 흔적과 가여운 생명을 보살피려는 따스한 정만이 서려 있었죠. 뱀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처음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뒷길을 통해 빠져나왔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조대감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단은 부러진 붓처럼 꺾인 몸을 이끌고 다시 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이 내가 본 그 뱀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왕의 도리니까. 강가 너머로 해가 집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마치 단의 가슴에서 흐르는 피처럼 애처로웠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어느 때보다 길고 단단하게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노을이 진 자리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단의 팔등에 퍼지던 검은 도끼는 이제 어깨를 타고
목줄기까지 올라왔군요. 한 걸음 뗄 때마다 단의 의식은 흐려지고 명의 손을 잡은 힘도 서서히 풀려갑니다. 전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명의 울음 섞인 외침이 빗소리에 묻힙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 비친 숲은 절망뿐입니다. 뒤를 쫓는 병사들의 횃불은 거대한 불뱀이 되어 숲을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짙은 흙냄새 사이로 은은한 침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명이 단을 부축해 도착한 곳은 깎아지른 절벽 끝에 매달린 작은 암자였습니다. 썩은 문짝은 삐걱거리며 두 사람을 맞이했죠. 단은 바닥에 쓰러졌고 명이 다급하게 암자 안을 살필 때 어둠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손님이 오기엔 너무 험한 날씨로군요. 그곳에는 눈을 감은 채 차를 따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정갈했고 주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명은 여인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상해요. 이분은 눈 속에 뱀이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따뜻한 정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맑은 우물 같아요. 여인의 이름은 설아. 눈이 멀었기에 세상의 탐욕뱀을 보지 못하고 대신 만물의 맥동을 느끼는 의원이었습니다. 설아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단의 상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이 아닙니다. 사람의 원한과 권력에 대한 갈증을 먹고 자라는 흑사독입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조대감이 단을 죽이기 위해 평범한 칼날이 아닌 인간의 악의를 응축시킨 독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죠. 단은 열에 든 채 꿈을 꿉니다. 불타는 궁궐, 비명을 지르는 백성들, 그리고 뱀의 형상을 한 조대감이 자신의 심장을 갉아먹는 환상을요. 암자방, 조대감이 보낸 특수살수 흥랑들이 암자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냄새를 맡는 귀신들이었죠. 설아는 차분하게 명에게 약탕기를 건넸습니다. 아이야, 이 약초를 태워 연기를 내뿜거라. 이 연기는 뱀의 눈을 가진 자들에겐 지독한 환각을,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에겐 길을 보여줄 것이다. 명은 떨리는 손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암자 주변으로 푸르스름한 연기가 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도끼가 조금 가라앉은 단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명은 연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약초를 태우고 있었죠. 단은 떨리는 손으로 명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아, 내가 본 세상이 전부 가시덤불이라 해도 내가 지피는 이 연기가 나를 깨우는구나. 아직은 무너질 수 없다. 암자박, 환각에 빠진 살수들의 비명 뒤로 새벽이 찾아오려 합니다. 하지만 설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단의 몸속에 남은 독의 뿌리는 아직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암자 주변에 널브러진 살수들의 그림자를 덮습니다. 설아가 피운 환각의 연기 속에서 제 욕망의 뱀을 보고 미쳐버린 자들은 서로의 칼날에 쓰러졌지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밤새 도끼와 싸운 단의 얼굴은 횟가루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목줄기를 타고 오른 검은 선은 이제 턱 밑까지 이르렀습니다. 흑사독의 뿌리는 깊고 집요합니다. 제 침술로는 잠시 억눌렀을 뿐 사흘 안에 해독하지 못하면 전하의 심장은 멈출 것입니다. 설아의 건조한 성고에 명의 작은 어깨가 세차게 떨렸습니다. 설아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먼 산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독을 없앨 유일한 방법은 무구화뿐입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오직 자신의 진실된 내면과 마주한 자만이 찾을 수 있다는 썩지 않는 꽃이지요. 설아는 지팡이 끝으로 흙바닥에 기이한 약도를 그렸습니다. 눈으로 본 길이 아닌
땅의 맥박으로 기억하는 길이었습니다. 서쪽으로 심리 우름 산의 칼바람 능선을 넘으면 메아리 골짜기가 나올 것이다. 그곳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희미한 곳. 뱀의 눈을 가진 자는 영원히 길을 잃지만 너처럼 맑은 눈을 가진 아이라면 입구를 찾을 수 있을 게다. 단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설아에게 깊은 읍을 올렸습니다. 왕의 예우가 아닌 생명을 빚진 한 인간의 감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오름산은 그 이름처럼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날 때마다 귀신 곡소리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단은 몇 번이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명은 단의 허리춤을 단단히 붙잡고 제 몸을 지팡이 삼아 버텼습니다. 명아, 나를 두고 먼저 가거라. 너라면 그곳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절대 혼자는 안 가요. 전하가 약속하셨잖아요. 뱀이 없는 세상을 보여주신다고. 아이의 외침이 바람 소리를 뚫고 단의 혼미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능선 정상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바위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마지막 흑랑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환각에서 간신히 깨어난 그는 도끼로 가득 찬 눈으로 단을 노렸습니다. 크크. 조대감의 정보가 맞았군. 다 죽어가는 호랑이 새끼가 여기 있었어. 단이 검을 뽑으려 했지만 독이 퍼진 팔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살수의 검이 단의 목을 노리고 날아든 절체절명의 순간 명이 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는 도망치지도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맑고 깊은 눈으로 살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녀석 눈이 순간 살수의 검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어떠한 증오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살아온 자신의 피로 얼룩진 얼굴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비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추악함을 한 번도 직시한 적 없던 살수는 아이의 순결한 시선 앞에서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그를 찰나의 순간 멈칫하게 만든 것이죠. 그 짧은 빈틈을 타다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살수를 밀쳐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위기는 넘겼으나 단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전하, 눈 좀 떠보세요. 제발요. 운명의 울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집니다. 그들 앞에는 짙은 안개에 쌓인 기묘한 골짜기 입구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 메아리 골짜기였습니다. 삶과 죽음이 겹쳐지는 곳, 메아리 골짜기의 안개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안개는 단순히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장 아픈 기억을 비집고 들어와 환청을 만들어내는 산자들의 무덤이었지요. 정신을 잃은 단을 등에 업고 어린 명은 한 걸음씩 그 심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명은 단을 끌어안듯 부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안개가 짙어질수록 정신을 잃은 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라. 내가 부족하여. 단의 무의식 속에 메아리 골짜기의 마력이 침투한 것입니다. 단의 귀에는 불타는 궁궐에서 죽어간 백성들의 곡소리와 자신을 꾸짖는 선대왕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흑사독이 그의 혈관을 타고 심장에 닿으려는 찰나 죄책감이 그 독의 속도를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명의 눈에 비친 골짜기는 더욱 기괴했습니다. 길가에 뒤틀린 채 서 있는 나무들이 마치 단을 비웃는 신료들의 모습처럼 보였으니까요. 저 아이는 전하가 죽인 사람들의 원혼을 보고 있는 걸까요? 명이 두려움에 몸을 떨 때 안개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형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없었으나 단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흑사독이 만들어낸 환각이자 골짜기가 내리는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단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내뱉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명은 설아가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진실된 내면과 마주하는 곳이다. 명은 떨리는 손으로 단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전하, 듣지 마세요. 저건 바람 소리일 뿐이에요. 전하가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전하를 지키기 위해 그분들이 길을 터준 거라고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눈만큼은 안개를 꿰뚫을 듯 맑게 빛났습니다. 명의 눈에 비친 망령들은 사실 뱀처럼 다리를 틀고 단의 귀를 막고 있는 검은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명의 진심 어린 외침이 닿았을까요? 단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골짜기 깊은 곳에서 비릿한 흙냄새가 아닌 설아의 암자에서 맡았던 것보다 훨씬 진한 치명이 풍겨왔습니다. 안개가 거친 작은 바위 틈새, 그곳에는 세상의 어떤 색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순백의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뿌리도 흙도 없이 오직 바위의 맥동위에서 피어난 무구화였습니다. 명이 꽃을 향해 손을 뻗으려던 순간 골짜기 입구에서부터 조대감이 보낸 마지막 자객의 기척이 아닌 더욱 거대한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무구화는 그 자체로 영험한 기운을 가졌기에 그것을 탐내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골짜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구렁이의 그림자가 명과 단을 덮쳐왔습니다. 도끼에 중독되어 쓰러진 왕과 그를 지키려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골짜기의 수호자. 명은 무구화를 꺾어 단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차가운 골짜기에서 두 사람의 전설은 끝을 맺게 될까요? 메아리 골짜기의 주인인 거대한 구렁이가 그 거대한 몸을 드러냈습니다. 놈은 수백 년간 인간의 탐욕을 먹고 자란 영물. 그 앞에 선 것은 이제 막 10살이 된 어린 소년 명과 독에 중독되어 쓰러진 조선의 죽은 단이었습니다. 구렁이는 당장이라도 단을 집어삼킬 듯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놈은 멈칫했습니다. 비록 도포는 찢어지고 흙먼지 투성이가 되었으나 쓰러져 있는 사내에게선, 평범한 인간에게선 볼 수 없는 어명의 무게와 왕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인간아, 내 뒤에 쓰러진 자는 이미 나라를 잃은 허울뿐인 왕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죽어가는 용을 지키려 하느냐? 명은 떨리는 손으로 단의 소매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명한 눈으로 구렁이의 황금빛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나라를 잃으신 게 아니에요. 전하께선 백성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거라고요. 당신 눈에도 보이잖아요. 저 목줄기를 타고 흐르는 검은 독보다 전하의 가슴 속에 맺힌 백성들에 대한 피눈물이 훨씬 더 깊다는 걸. 아이의 외침에 골짜기의 안개가 일렁였습니다. 명의 눈은 이제 단순한 아이의 눈이 아닌 왕의 진심을 세상에 전하는 거울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명의 눈을 통해 단의 무의식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화려한 궁궐이 아닌 불타는 마을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왕이란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함께하는 자임을 구렁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의 심장을 가진 자여. 이 꽃은 내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려 하는 이 아이의 진심이 피워낸 것이다. 구렁이가 길을 터주자 바위 틈에서 무구화가 달빛보다 밝은 빛을 뿜으며 명이 꽃잎을 단의 입술에 적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목을 옥죄던 검은 뱀 같은 독선들이 하얗게 타오르며 사라졌습니다. 단의 깊고 무거운 숨소리다니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3040대 장년의 중후함과 왕으로서의 위엄이 서린 그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 사이로 드러난 단아하고 수려한 왕의 용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아, 내가 나를, 아니,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을 구했구나. 안개가 거친 골짜기 끝으로 첫 새벽빛이 쏟아졌습니다. 단은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고 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호위무사도 화려한 가마도 없었지만 안개를 헤치고 나가는 그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군주의 행차였습니다. 가자, 명아. 이제는 숨지 않겠다.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어둠의 근원을 직접 뵈러 갈 것이다. 왕은 다시 일어섰고 아이는 그의 빛이 되었습니다. 전설은 이제 도망이 아닌 위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메아리 골짜기를 벗어난 단과 명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용 안에는 백성을 향한 자애와 함께 자신을 배신하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역적 조대감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추격대는 이미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 숨막히는 추격전 속에서 단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단은 명을 나무 뒤에 숨기고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이제 귀를 찢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수십 명의 조대감 군사들이 매서운 눈으로 숲을 훑으며 진격해왔습니다. 그들의 선봉에는 매번 단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조대감의 사병대장, 철갑을 두른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왕의 길을 막으려 드느냐? 단은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검은 갓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왔습니다. 찢어진 도포 사이로 빛나는 그의 눈빛은 불타는 용광로 같았습니다. 그는 칼집에서 장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단순한 선비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피와 왕조의 한이 서린 조선 국왕의 어검이었습니다. 단은 무자비하게 돌격해오는 병사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로 지쳐 있었지만 무구와의 기운과 왕으로서의 책임감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단의 칼날은 춤을 추듯 병사들의 갑옷을 뚫고 지나갔고 그의 몸놀림은 귀신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단이 잠시 숨을 고를 때 사병대장이 거대한 철검을 휘두르며 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은 이미 죽었다. 이제 내 놈도 끝이다. 사병대장의 철검은 단의 어깨를 스치며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가 튀었지만 단은 고통 속에서도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단은 대장의 거친 공격을 막아내며 빈틈을 노렸습니다. 그때 나무 뒤에 숨어있던 명의 눈에 대장의 철갑옷 사이 심장 부근에 작은 틈새가 보였습니다. 전하, 심장, 왼쪽 비늘이 없는 곳이에요. 명의 작지만 명확한 외침이 단의 귀에 박혔습니다. 단은 순간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대장의 공격을 피하고 어검을 정확히 그 틈새에 찔러 넣었습니다. 거대한 사병 대장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은 쓰러진 대장의 철검을 뽑아들고 피 묻은 칼끝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조대감, 다음은 내 놈이다. 왕의 포효는 메아리쳐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의 상처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함성은 짧았습니다. 사병대장을 쓰러뜨린 단은 어깨의 깊은 자창에서 쏟아지는 피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왕의 도포를 붉게 물들였고 명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골짜기를 메아리 쳤습니다.
명은 자신보다 훨씬 큰 단의 팔을 어깨에 메고 진흙길을 기어갔습니다. 뒤에서는 도망갔던 조대감의 잔당들이 횃불을 들고 다시 숲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소년의 손톱은 흙을 파헤치느라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단을 향한 마음 하나로 절벽 끝 동굴까지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신을 잃은 단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타오르는 모닥불과 낯선 노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찢어진 단의 상처에 정성스레 약초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왕의 피는 일반인보다 더 붉군. 그 무게가 남달라서 그런 것인가? 노인은 과거 단의 부왕 시절 궁중 최고의 어이였으나 영모의 누명을 쓰고 숨어 살던 백운이었습니다. 그는 단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백운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단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피가 묻은 옷자락을 찢어 백운에게 내밀었습니다. 백운, 살아있었구려. 이 피 묻은 천에 내 어명을 적겠소. 아직 대궐 안에는 나를 기다리는 충신들이 남아있을 것이오. 이 밀서를 그들에게 전하시오. 단은 손가락 끝에 맺힌 피로 복이 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무너진 조선을 다시 세우겠다는 피의 맹세였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명은 단의 어검을 숫돌에 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보 소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칼을 든 작은 무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단은 그런 명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명아, 너는 이제 내 신하가 아니다. 너는 나의 눈이고 나의 심장이다. 비가 그친 새벽, 동굴 밖으로는 붉은 달이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백운은 밀서를 가슴에 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단은 명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조대감은 내가 죽었다 믿고 연회를 열겠지. 그 연회가 그의 장례식이 될 것이다. 단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새벽달보다 더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용은 이제 구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나타나는 순간 조선의 하늘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한양의 도성은 거짓된 평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역적 조대감은 왕이 깊은 골짜기에서 죽었다 믿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등불 뒤로 죽음에서 돌아온 용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단과 명은 남루한 초라한 차림의 광대로 변복한 채 도성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단은 깊게 눌러쓴 삿갓 아래로 불타는 눈동자를 감추었고 명은 단의 어검을 악기 상자 속에 숨긴 채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전하, 성문의 경비가 삼엄합니다. 하지만 백운 어르신이 보낸 신호가 보입니다. 명의 말대로 성벽 귀퉁이에는 붉은 천 조각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충신들이 집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대감의 저택은 전국에서 올라온 뇌물과 산의 진미로 가득했습니다. 고관대작들은 조대감에게 아부를 떨며 술잔을 올렸고 조대감은 금으로 치장된 의자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왕은 없다. 내가 곧 법이요. 내가 곧 조선이다.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울 때 연회장의 큰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광대 무리로 위장한 단과 명이 연회장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명은 소매 속에 숨겨둔 작은 단검을 만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백운의 밀서를 받은 충신들이 하인과 악사로 변장해 곳곳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단은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조대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삿갓 사이로 드러난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적 조가는 듣거라. 하늘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음을 내 오늘 내 놈의 피로 증명하리라. 단이 삿갓을 벗어 던지며 명이 건넨 어검이 달빛을 받아 푸른 빛을 뿜어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고 숨어있던 충신들이 일제히 무기를 뽑아들었습니다. 단은 거침없이 조대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조대감의 호위무사들이 길을 막았지만 분노로 단련된 왕의 검술 앞엔 추풍낙엽이었습니다. 명은 단의 뒤를 지키며 날아오는 화살을 쳐냈습니다. 전하, 앞만 보고 가소서. 뒤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에서 전사로 거듭난 명의 외침이 전장을 울렸습니다. 드디어 단의 칼날이 조대감의 목전까지 닿았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눈물이요, 저버린 왕조의 분노다. 조대감, 내 죄를 피로 씻거라. 단이 높이 든 검이 하얗게 번뜩이는 순간 연회장의 대들보가 무너지며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길은 탐욕으로 쌓아 올린 조대감의 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이제 지옥의 어파처럼 타올랐고 그 불길 한가운데서 두 남자의 운명이 교차했습니다. 무너진 왕조의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자와 가짜 권력을 지키려는 자의 마지막 대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어간 백성들의 곡소리다. 단의 어검이 허공을 가르며 조대감의 화려한 관복을 찢었습니다. 조대감은 구석으로 몰리며 바닥에 떨어진 칼을 휘둘렀지만 단의 정교한 검술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 사이로 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복수 그 이상의 흐트러진 천명을 바로잡으려는 군주의 앙광이었습니다. 그때 조대감의 숨겨진 사수가 단의 등을 향해 시위를 당겼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명이 몸을 날려 단의 등을 가로막았습니다. 명은 팔에 화살을 스쳤지만 굴하지 않고 단검을 던져 사수를 제압했습니다. 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뒤에 선 소년, 아니 자신의 심장인 명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의 칼끝이 조대감의 목에 닿았습니다.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나라를 위한 일이었사옵니다. 단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검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은 내 놈에게 너무 과분한 잡이다. 살아서 내 놈이 망친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피어나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백운과 충신들이 들이닥쳐 조대감을 포박했고 역적의 시대는 불꽃과 함께 저물어 갔습니다. 어느덧 연회장의 불길 너머로 새벽 안개가 걷히고 첫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단은 피와 재로 범벅이 된 채 명의 손을 잡고 저택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택 앞에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여, 고개를 들라.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조선의 아침이 밝았노라. 단은 명이 구해냈던 그 무구화의 꽃잎처럼 맑고 강인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궁궐로 향하는 길, 단은 화려한 가마 대신 낡은 도포 차림 그대로 명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명아, 고단하지 않느냐? 명의 물음에 명은 눈물이 맺힌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하와 함께라면 천리 길도 꽃길입니다. 왕과 소년 두 사람은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전설의 끝이 아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용은 다시 하늘로 올랐고 그 곁엔 용을 깨운 작은 빛이 머물렀습니다. 메아리 골짜기의 야담은 이제 온 나라의 노래가 되어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전설 속 야담긴 이야기의 막을 여기서 내립니다. 단과 명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박했던 추격전부터 신비로운 영물과의 만남,
그리고 통쾌한 복수와 감동적인 결말까지 저 또한 즐겁게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새로운 소재의 다음 전설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한국적 야담의 매력이 더 많은 분께 닿아 우리만의 멋진 설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편집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전설 속 야담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